중국의 조용한 침공 파트 1. 2025년 현재 한국에는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른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비율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은밀한 계획과 관련된 책이다. 저자 클라이브 해밀턴은 호주 출신의 철학자이며 중국의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 책은 2021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이 책에서 그는 호주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진행되어 오던 중공의 침략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중국의 활동이 호주의 민주주의와 주권을 침식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의 동맹 악화와 자율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이렇게 강하게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중공은 고도의 체계를 갖추고 다른 나라를 향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지자를 포섭하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이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기관을 전복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들의 목표는 중공을 향한 내부 반발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을 베이징으로 칭한다. 이 베이징이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전략 목표는 대미 동맹 해체이며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노리는 주요 국가가 호주와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베이징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용하는 주요 무기는 교역과 투자다. 한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베이징은 반한 민족주의자들의 폭력과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한국의 재계에는 베이징의 만족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활동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이 자리 잡고 있다. 베이징은 또 한국의 학계와 정계, 문화계, 언론계 지도층 전반에 걸쳐 베이징 옹호자와 유화론자들을 확보했다. 대규모로 네트워크를 이룬 이들의 목표는 한국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함으로써 지역 패권을 노리는 베이징에 저항할 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베이징은 화웨이를 앞세워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며 해외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화웨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이버 간첩 활동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베이징이 화웨이 장비를 이용해 교통망과 전력망, 금융망은 물론 통신망까지 차단해 상대국을 마비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중공이 한국의 영화와 TV 산업에 미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저자는 이를 우려하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인 투자자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미끼로 한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검열하고 중국과 중공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을 개조하려는 선전에 맞춰 역사를 왜곡한다. 베이징의 무분별한 괴롭힘과 미묘한 강압에 시달린 한국에서 요즘 중국을 향한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호주도 역시 그랬었다. 그러나 호주는 베이징의 괴롭힘에 맞섰고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점이 차이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오바마 정부의 진보주의자들도 비로소 중공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눈을 떠야 한다. 중공은 안심하고 살아갈 모두의 권리를 위협한다. 티베트인과 위구르인 파륜궁 수련자, 홍콩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해외 중국인이 중공의 억압에 시달리며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세하게 밝혀준다. 미국과 수십 년의 동맹을 맺은 나라에서 미국이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겠다고 위협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중국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고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한다. 아시아에서는 결코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 이념 전쟁은 더 격렬해지고 레닌주의 정당이 공고해졌다. 조용히 스며드는 영향력.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인 2016년 말경에 중공이 호주의 주요 기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공의 최종 목표는 호주가 미국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중공이 호주를 속국으로 삼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더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단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2004년 8월 베이징에는 전 세계의 특사들이 모였고 여기서 총서기 후진타오가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전달했다. 이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호주를 공략할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 건너 멀리 있던 호주를 주변에 포함된 이웃으로 다루겠다는 것이었다. 2005년 2월 외교부 부부장 저우원중이 캔버라에 가서 대사관에 모인 고위 관리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전달했다. 저우원중은 중국이 호주를 전체적 주변에 포함하는 첫 번째 목적이 향후 2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지속 발달하는데 호주를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공급 기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더 장기적인 목표는 미국과 호주의 동맹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양국의 고위직들이 자주 만나 친분을 맺고 개인적인 조언을 주고받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자의 정보원은 시드니 주재 중국 영사관의 정무 담당 1등 서기관인 천육린이었다. 천육린의 말에 따르면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개방성, 비교적 적은 인구, 수많은 중국인 이민자 같은 요소들이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고 방어할 방패를 무디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학자나 정치부 기자, 전략 분석가, 정보 장교 중에도 베이징이 호주의 주권을 잠식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언론계와 학계, 비즈니스 로비 단체, 의회에 있는 중국의 동조자들은 친중파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경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재빨리 외국인 혐오나 혐중 정서를 부추긴다고 비난한다. 그렇게 중국의 영향력은 학교와 대학교, 전문직 협회부터 언론은 물론이고 광업과 농업, 여행업 등의 산업부터 항구와 전력망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까지 또 지방의회부터 주정부, 캔버라의 정당들에도 뻗쳐 있다. 최근에는 현금을 쌓아들고 경매에 뛰어든 중국인들이 호주인의 집을 차지하고 있다. 호주에는 중국 이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중국계 학생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소수의 학교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매수해 지나치게 그들을 휘두르고 있다. 책을 쓰며 저자가 만난 중국계 호주인들은 100만 명에 이르는 중국계 이민자에게 미치는 중공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이런 사람 중 한 명인 존 후는 베이징에 충성하는 동포들에 대해 돈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호주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이 주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중국이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억압은 그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체제는 문화혁명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견고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다음부터는 억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의 자화상 1990년대가 동틀 무렵 중공은 당장이라도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대약진 정책과 문화혁명의 폐해에 직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중공이 직면한 문제를 요약하면 세 가지 신념의 위기이다. 사회주의 신념과 마르크스주의 신념 그리고 당을 믿는 신념이 모두 무너질 위기 상황이었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경제를 개방하자 서구 사상이 중국으로 밀려들기 시작했다. 많은 지식인과 많은 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로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렇게 성장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절정이 바로 1989년 베이징 한복판인 태안먼 광장에서 펼쳐진 민주화 시위다.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리펑 총리가 이끄는 강경파가 덩샤오핑의 지지로 승리해 태안먼 광장에 탱크가 투입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공산당 지도부는 당이 살아남으려면 통치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구권의 공산주의 정권이 흔들리며 결국 소련도 해체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중국 공산당은 개방하고 자유를 주면 국가가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1990년대 경제 성장 덕분에 공산당은 정치적 입지와 정당성을 회복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다. 1990년대 초 중공은 새로운 국가 서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념을 빠르게 만들었다. 중공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인민들에게 국가의 역사와 운명을 가르침으로써 애국자 세대를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태안먼 광장 학살 이후 2년이 지난 1991년 애국주의 교육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 총서기인 장쩌민이 이 새로운 서사의 윤곽을 그렸다. 이 새로운 서사는 중국의 역사를 완전히 재해석했다. 이 서사는 중국 사람들을 외부 세계와 대립하게 만드는 민족주의 서사였다. 이렇게 해서 1991년 8월 중국 국가교육위원회가 역사교육개혁에 관한 칙령을 발표했다. 국제적인 적대 세력의 민주주의화 음모를 막아내는 것이 중국의 목표임을 강조하도록 모든 학교에 지시했다. 외세 때문에 약해진 시절의 수치를 극복하되 절대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가 되고자 중국 인민의 열망을 구체화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다.
1994년 계획서에 따르면 공산당은 애국 사상이 중국 사회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굳이 행동을 통제할 필요가 사라졌고, 당은 인민의 머릿속에 애국 사상을 주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당 지도부는 애국주의 교육 대상을 해외 중국인까지 포함시켰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필수 요소는 당이 곧 국가라는 정체성이었다. 장점인 국가주석은 애국심을 열렬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배신자, 국가의 인간 쓰레기라고까지 비난했다. 그리고 2013년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이 이 유지를 기꺼이 받들었다. 당이 민족 자부심을 부당하게 이용한다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다. 누구보다도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201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문화평론가 류샤오보이다. 그는 중국의 애국심은 강박적 민족주의이며 버림받은 연인의 미련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당국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당국가 체제에 대한 인민의 헌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였다. 중국이 올림픽 메달 집계 순위 1위를 차지했을 때 터져나온 애국적 기쁨의 물결은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그리고 8년 후 개최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호주 수영선수 맥호트는 경쟁자인 중국의 순양 선수를 약물 사기꾼이라고 무시했고, 사실 순양은 2014년에 금지 약물 복용이 드러나 3개월 출전 정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맥호튼에게 즉각적으로 잔인한 반격이 쏟아졌다. 그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다. 그의 웨이보 계정에 올라온 분노의 댓글 수가 무려 24만 3천 개가 넘었다고 한다. 이런 적대적인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 중 상당수가 호주에 사는 한족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국영 타블로이드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도 호주를 영국의 쓸모없는 범죄자들이 정착해 백인 우월주의와 야만스러운 기색으로 얼룩진 나라라고 공격했다. 중공이 중국인이 접하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 애국주의 교육을 추진한 지 25년이 지나자 일부 계층이 극심한 피해 의식과 민족주의적 분노에 빠져 외국인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크게 반응했다. 호주처럼 일부 중국인 공동체가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위험한 생각이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후진타오는 야망을 숨기고 기회를 엿보는 전략인 도광양의 전략을 썼다. 그러나 2012년 말 주석으로 선임된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을 자신의 원대한 야망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학자들은 이를 경제적 지배를 포함해 과거 중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중국을 세계의 지배국으로 만드는 일로 해석한다. 시진핑이 사용한 중국몽은 인민의 반군 예비역 대령이자 군사학 교수이며 강경파로 유명한 류밍푸의 용어에서 빌려온 것으로 생각된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하나로 요약하면 강력한 군대이다. 시진핑이 집권하며 함께 힘을 키운 강경파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뛰어넘는 지배국이 됨으로써 이전 세기의 수모를 갚아주는 중국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는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콴유는 중국이 장기적인 화평 굴기 전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 전략은 중국이 군사 대결이 아닌 류밍푸가 말한 비정복 문명을 통해 경제적 지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의 전략사상가 마이클 필스버리는 이 전략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낸다고 말한다. 이렇게 무서운 중공 지도부의 장기적인 야망은 드러나면 저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경제 발전과 세계화 참여로 가장한다. 2015년 국무원 교무판공실 부주임 허야페이가 고위 간부들에게 연설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서구가 만든 중요한 개념들을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체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중공의 선전에 넘어간 호주의 최고 위층 인사들이 많다. 호주의 노동당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폴 키팅은 중국은 소련처럼 국제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노리는 정권이 아니라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가 시진핑을 처음 만난 직후 트럼프는 실제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남중국해와 그 부속 도서에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가 수상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2011년 중공은 해외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를 거리를 유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중국 혈통의 외국인을 모두 하나로 포용하는 태도로 전면 수정했다. 그리고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주 중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중공은 대단히 정교하고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100만 명이 넘는 호주 거주 중국인을 포함한 해외 중국인들을 겨냥해
자금이 풍부한 기관들을 이용하는 계획이었다. 해외 중국인 관리를 뜻하는 교문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해외 중국인 업무라는 의미이지만 정확히는 각계각층의 해외 중국인을 포섭하고 장려책이나 억제력을 통해 중공이 바라는 환경에 맞게 해외 중국인의 행동과 인식을 관리하는 일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활동이다.